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연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주영섭 전 중소기업 청장님이십니다. 고등학교는 경복고등학교 졸업하시고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재학원 동창이 되겠습니다. 박사학위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산업공학 박사학위 받으시고 주식회사 현대 오토넷의 대표이사로 2006년부터 8년까지 계셨고요. 그 다음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 위원으로, 그리고 16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중소기업 청장으로 계시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로 계십니다. 저와는 한국자동차공학 한리문에 같이 계신데, 제가 작년에 제주에서 저희들 학회 행사에 우리 조 청장님 발표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X 쪽으로 특히 기계과 출신답게 매뉴팩처링 쪽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강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좀 잘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좋은 또 질문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섭 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소개받은 주영섭입니다. 저도 오늘 이 청조 이 포럼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 황 교수님이 얘기하셔서 처음 알게 됐는데, 와, 정말 한 고등학교가 주최를 해서 그 고등학교 모임으로 매달 모이는 이런 포럼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이것도 제가 말씀 들으니까 336회라고 하신 거 보니까 거의 뭐 그러면 30년 가까운 동안에 해오신 거니까 그 유래가 정말 대단히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제가 사실 뭐 이렇게 굉장히 사회 각계 다방면 분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앞에서 뭐 강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1시간? 예, 1시간이면 1시간 동안에 짧게 드릴 말씀은 원래 이제 올해 잘 아신 대로 이제 CES라고 이제 컨슈머 렉처링 쇼를 혹시 CES에 가보신 분 계세요? 예, 두 분, 세 분? 예. 사실 이제 그러면 CES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기술 패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술이 이 하나의 한 국가의, 또 기업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그래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술을 모르면 기업 경영도 어렵고 또 국가 경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국민 어느 분이라도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또 자기 속한 조직을 위해서도, 또 자기 가정,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기술의 흐름에 대한 것들은 항상 잘 좀 교육도 시키시고, 또 잘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기술의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이 매년 1월 첫째, 그러니까 사실상 두 번째 주죠. 두 번째 주에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하는 CES입니다. 그래서 CES는 원래 시작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니까 이제 가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한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번에 57회인가 8회인가 그런데요.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시작할 때는 이제 주로 가전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자동차쇼가 되고, 자동차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 헬스케어가 들어오고, 바이오가 들어오고, 요즘은 뭐 AI나 로봇 이런 건 기본이고,
그 우주 항공까지 커버할 정도니까 거기다가 또 요즘은 과거에는 B2C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소비자 전자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B2B까지 이런 기업 기술까지도 전부 다 커버하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겸 박람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의는 뭐냐면 하나 일종의 앞으로 향후에 요즘은 뭐 10년 앞으로 내다보는 건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최소한 한 5년 정도 앞은 내다보는 그런 그 기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니까요. 가보신 분은 뭐 계속 관심 가지시고 안 가신 분들도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놀러라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제로 뭐 KPMG라든가 PwC 같은 데서 또 많은 증권사가 그 보고서를 다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냥 짧은 시간에 큰 걸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유튜브에 동영상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CES 2026이라고 쳐보시면 그냥 유튜브가 널려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인데 주로 오늘 뭐 1시간 동안에 그 많은 걸 다 커버해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여러분 요새 관심 많으신 AI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얘기를 주로 이제 드리고 우리나라 AI 전략 어떤 것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CES에 대한 개요는 뭐 이노베이터 쇼가 뭐 정말 이제 혁신가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꾼다 하는 그런 의미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4,100개, 뭐 최고 기록은 한 4,500개 정도까지 간 적이 있는데 4천여 개 기업들이 전시를 하고 15만 명이 참관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참관하는 게 15만 명이고요. 온라인으로도 또 참여를 할 수 있고 뭐 온라인으로 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50만 명 정도가 본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 포춘 500 기업 가운데 300여 개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요건데 실제로 이제 15만 명 가운데 이렇게 등록해서 오는 15만 명들이 거의 60%가 C-레벨, 소위 임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뒤집어 얘기하면 의사결정자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예를 들면 CES를 가는 이유는 뭐 시장이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요새 뭐 한국 사람들이 이 15만 명 가운데 한 10%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 15,000명이 이제 거의 CES를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한국 기업도 거의 1,000개 가까이 나오고 혁신상도 휩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거기서 할 거 있냐, 한국에서 하자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한국 말이 안 되는 게 한국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고 우리는 해외 시장을 다 상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서 하면 그쪽에 있는 이제 리더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면에서 15만 명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의사결정자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고 싶으면 꼭 나가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하나의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미디어가 글로벌 미디어가 한 6,500개 미디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미디어 데이라고 항상 화요일 날 화수목금을 주로 하는데 일, 월은 미디어 데이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들만 참여할 수 있게 아예 그냥 오픈해서, 그러니까 CES가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미디어들이 이제 잘 이해해야 많이 이제 세상에다 전파를 시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어들한테 아주 별도의 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처음 CES를 간 거는 한 40년 전에 이제 가전 대우전자에서 일을 할 때 처음 그때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30년 동안 기업을 했었거든요. 그 기업은 맨 처음에 대우그룹에서 20년 뭐 미국 공부한 시간 포함해서 20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GE에 4년 있었고 현대차그룹에 6년 있었고 그래서 30년을 채웠고요. 그 30년 중에 마지막 10년은 이제 사장을 했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30년 있는 동안에 이 대우전자 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저 GE에 가서 이제 센서 분야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상을 했는데 센서 쪽이 또 여기가 또 중요한 곳이고 또 현대차그룹에 와서 이제 지금은 현대모비스가 합병을 한 전자를 총괄하는 회사가 이제 현대오토넷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사장을 할 때 또 자동차 쇼가 되니까 거길 꼭 가게 되고 이상하게 이렇게 CES하고는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23번 정확하게 세우진 않았는데 25번에서 30번 사이쯤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그 연초는 CES에서 기술의 트렌드를 보면서 이제 경영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또 CES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분들 다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또 세계 미국이나 유럽이나 친구들이 이제 또 거기서 다 약속해서 만나고 하니까 꼭 1월 첫째 주에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 기업들 뭐 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정말 앞으로 세계 진출하고 세계의 어떤 무대로 뭐 하려면 그리고 이 CES를 통해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품이죠 주로 제품을 세계 그 시장에 내놓는 선보이는 자리도 되고 또 세계의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들 또 협력자들 경쟁자들 다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S에 보면 항상 그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데 기조연설이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좀 영향력 있는 회사들의 CEO가 와서 이제 연설을 하고 자기네 회사의 향후한 계획을 로드맵을 또 발표도 하고 하기 때문에 CS의 기조연설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압도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스피치가 모든 그 미디어를 다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단골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GPU, 그래서 AI 반도체의 가장 핵심인 GPU의 리더인데 GPU를 만드는 또 한 회사가 AMD라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사수라는 이제 둘 다 중국계 미국인이죠. 근데 이제 이 두 회사가 항상 그 AI 반도체를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회사로서 하나의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조연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레노버라고 이제 중국 회사인데 레노버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또 잘 이쪽 IT 쪽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이 IBM의 그 노트북 우리가 옛날에는 요새 삼성 거 뭐 LG 거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IBM 노트북을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싱크패드라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싱크패드라는 노트북을 인수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레노버가 운영하고 있고 또 모토로라의 스마트폰을 사업을 또 인수해가지고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뭐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뭐 새로운 제품들을 지금 뭐 이번에 발표도 했고 이것도 전부 다 이제 키라라고 하는 AI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했고요. 뭐 이 지멘스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 락인 스트레치라는 말을 쓴 거는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 이제 락인 그야말로 잠그는 거잖아요. 안으로 잠그는 거잖아요. 안으로 이 소비자를 내 고객을 그냥 잠그는 전략이 뭐냐 하는 건데 아주 극명하게 제가 이 대라고 쓴 거는 극명하게 이 두 개가 그 락인 스트래티지의 아주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요. GPU에 대해서 이제는 뭐 AMD도 굉장히 큰 회사고 좋은 회사지만 지금 아마 옛날에는 비슷했어요. 옛날에 비슷했는데 이제는 이 회사 가치가 이게 뭐 4조 불이 넘고 여기는 지금 뭐 몇천억 불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GPU라고 여기는 GPU만 아니라 뭐 CPU도 하고 뭐 다 많이 하지만 이제 GPU로 이제 요즘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AI 데이터 그러니까 AI 우리가 챗 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이런 여러분 쓰시는 이제 뭐 클로드나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게 전 세계 데이터를 학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금방 답을 해주고 하는 게 되는 건데 그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GPU가 들어가잖아요. 수백만 장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 GPU의 AI 데이터 센터의 마켓 셰어를 보면 이게 비슷한 회사인데 지금 90% 10%예요. 그러니까 9대1 이 완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가치도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이게 9대1이 됐느냐? 그걸 보면 원래 보시면 이제 이 GPU라는 게 좀 이게 젠슨 황을 보면 굉장히 럭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를 하기 위해서 AI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 GPU는 원래 그래픽 AI 프로세싱 유닛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게임기에 게임기 전용 게임기일 수도 있고 뭐 우리 PC나 노트북에 게임을 하게 되면 그 게임을 하려면 아주 그 그래픽이 현란하게 엄청 빨리 움직이면서 우리 게임 하려니까 뭐 굉장히 멋진 이미지를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 그래픽을 처리하는 기술로 이제 GPU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있었고 항상 CPU는 이제 주로 이 연산하는 데 쓰고 GPU는 이렇게 이미지 처리하는 데 많이 썼는데 이게 어느 날 이 젠슨 황이 그 AI 하는 이 학자들을 뭐 제프 힌튼이라고 잘 아실 텐데요. 4대 천왕 이번에 이제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그런 그룹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 AI는 들어가면 뉴럴넷이라는 걸 쓰니까 이 신경망은 이게 병렬 처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병렬 처리하는데 이게 병렬 처리가 그래픽 처리하는 게 병렬 처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야 우리 GPU가 니네 신경망 처리하는데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같이 협업해갖고 이 AI 분야의 AI 반도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준비된 자가 뭘 기회가 오면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럭키하게 이 세상의 흐름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젠슨 황은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마케터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이 GPU를 가지고 이 게임 시장을 갖다가 이제 석권해 나가는 과정에 열심히 경쟁했죠. 석권해 나가는 과정에 썼던 전략이 개발자들한테 엔비디아 GPU를 써서 개발을 하면 훨씬 쉽게끔 개발 도구라든가 개발 환경을 아주 준비해서 그거를 거의 그냥 무료로 뿌리다시피 한 거죠. 그걸 쿠다라고 그러는데 쿠다라고 하는 그 개발 환경이 하나의 모든 개발자들이 쓰는 하나의 일종의 표준이 되다 보니까 이 AMD가 뒤늦게 더 가격을 싸게 해준다고 해도 AMD 거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쿠다라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개발 도구에 익숙하니까 엔비디아 GPU를 무조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종의 락인을 한 고객을 락인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기업들도 이런 데서 이제 착목해야 할 거는 어떻게 고객들이 우리하고 일을 하면 편한데 다른 우리 경쟁 사업이라면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를 만들면 이제 우리 거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전략을 잘 수행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그거에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우리 AI 데이터 센터용 거기서 주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요새 이제 그런 쪽에가 이제 앞으로 대세 중에 하나인데 그쪽 분야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엔비디아가 잡았는데 이 쿠다로 거기서 재미를 봐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아마 말씀 많이 드셨습니다만 피지컬 AI라는 게 요새 또 뜨잖아요. 피지컬 AI는 이제 뭐 자율주행차나 뭐 드론, 또 우리 로봇, 특히 로봇에, 특히 요새 관심 많으신 휴머노이드 같은 거를 이제 그걸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세계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자동차 회사들한테 역시 쿠다 비슷하게 그 개발자들한테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쉬운 개발 환경을 다 제시했어요. 이번 그걸 알파마요라고 하는 이제 이쪽 AI 데이터 센터의 쿠다 같은 거를 이쪽 피지컬 AI의 알파마요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 세계 이 자동차 회사가 써라. 다 오픈하겠다. 또 로봇 만드는 사람들 다 써라. 이거 갖고 로봇 만들면, 휴머노이드 만들면 되나 다 공부했죠. 이게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으면. 그러면 이제 종속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걸 못 쓰니 그게 락킹이잖아요. 그럼 피지컬 AI도 엔비디아가 락킹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미 뭐 시장이 이제, 사실상, 정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이 제조업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피지컬 AI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 영역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노른자위를 엔비디아가 다 차지하고 나머지 일반 제조하는 회사는 하나 일종의 마치 엔비디아에 종속된 하청 회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젠슨왕이 똑똑하죠. 근데 이게 젠슨왕이 또 어떠냐, 요새 보면은 이런 얘기 조금 예민하다고 뭐 카메라 녹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금 이번에 뭐 깐부 동맹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젠슨왕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정윤세 회장도 만나가지고 같이 뭐 깐부다, 친구다 하고 그러는데 과연 친구일까요? 이게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그 깐부 동맹 했다 그래갖고 거기에 그 치킨집에 가갖고 거기서 가서 그 자리에 앉아보고 하고 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거기가 그렇게 저는 그 자리가 굉장히 저는 솔직히 소름이 돋습니다. 야, 이게 노임수가 그 안에는 사실은 제조업에 강한 대한민국을 이 알파마요 같은 엔비디아의 하나의 체제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젠슨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젠슨왕의 멘토가 모리스 창이에요. TSMC입니다. TSMC와 이 젠슨왕 그리고 또 이 리사수 같은 다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이 대만이 팀 타이완의 리더가 모리스 창이고 그리고 또 젠슨왕입니다. 근데 이 팀 타이완의 최고의 고객은 누군가요? 미국이죠. 그리고 또 중국도 역시 또 나름 요새 보면 젠슨왕이 미국에도 갔다가 중국에도 갔다가 하면서 중국에도 GPU 팔도록 허락해달라고 트럼프 설득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으로 다 그 시장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고객이고, 일본도 친하죠. 근데 팀 타이완의 최대 경쟁자는 팀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특히 삼성이 TSMC의 최대 경쟁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에는 그런 경쟁 구도가 언제는 어깨 동무하면서 친구도 되고 협력도 해야 되겠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경쟁자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보면 이런 큰 아주 불꽃 튀는 판을 읽는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담아 봐야 될 대목들이 이런 CES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애널버 케이스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CES의 이제 주요 대목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거 빨리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AI 트랜스미션, AI 쇼였죠. AI 대전환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요. 근데 신기하게 두 번째 키워드가 이 헬스케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특히 왜 갑자기 무슨 AI인데 무슨 헬스케어냐. 그런데 이 최근에 들어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AI는 뭐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최근까지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자동차 뭐 이 모빌리티가 많이 떴는데 요즘 자동차는 좀 약간 슬로우하고 그리고 요새 이제 헬스케어가 그냥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시간이 설명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자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선진국만 아니라 후진국까지 전부 다 인류가 인간이 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소위 해서 이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게 또 언제 다시 또 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류의 이런 뭐 미래에 대한 문제에 상당히 많은 각성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인력이 별로 없잖아요. 전 세계 인력 부족 현상이 물론 그게 뭐 국경을 막아서 뭐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다 결국은 야 이거 뭐 자꾸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CES 같은 경우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게 그냥 모든 이 소비자의 탑 관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도 아주 뭐 바이오메디칼이 뭐 저 건강 쪽이 압도적으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뭐 기술적인 분야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뭐 AI가 이제 되려면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데이터를 담아놓고 관리하는 게 클라우드고 클라우드가 이제 그래서 AI가 뜨면 같이 클라우드가 뜨는 거고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모아지면 중요한 게 이 데이터 유출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보안, 이 보안 문제가 이게 점점점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게 창과 방패 같아가지고 해킹하는 사람들은 또 기술이 늘어나면 또 방어를 해야 되니까 보안이 늘려야 되고 보안과 해킹과의 사이에 영원한 게임이 이루어지게 될 테기 때문에 이게 다 전부 다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쪽도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게 이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이 AI의 양대 축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도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에이전틱 AI라는 건 AI 에이전트를 얘기하는데 AI 에이전트란 말이 대리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AI가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니까 실제적으로 에이전틱 AI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던 일들을 뭐 AI 비서처럼 비서가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회사 조직 같으면 뭐 구매 부서가 있는데 구매 부서가 AI 구매 에이전트라 그러면 이 구매를 AI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이미 벌써 AI 구매하는데 AI 에이전트가 쓰이는 게 이미 벌써 뭐 시작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볼트 하나 사야 되겠다고 하면 옛날에는 사람이 볼트 파는 업체에 스카달로그나 뭐 웹 홈페이지를 탁 뒤져가지고 그래갖고 가장 적절한 거 찾아서 거기다가 전화를 하던 메일을 해갖고 내가 얼마 살 텐데 이 견적도 받고 그래갖고 이제 결정을 하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AI가 하는 거죠. AI가 뭐 자료 조사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AI가 자기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견적도 받고 그리고 그래서 다음에 마지막에 다 조건을 내가 이제 사람이 이제 조건만 주면 그 조건에 맞는 걸 찾아서 주인님 요 회사에 요거하고 요거 두 회사가 좋은 후보인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사람이 마지막으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런 일을 하려면 뭐 몇 사람이 일주일 걸리던 일을 그냥 뭐 한 사람이 하루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일들이 구매에서 이루어지는데 구매의 반대편에 판매가 있잖아요. 그 판매도 똑같이 판매도 내가 물건을 팔려면
뭐 전화하고 메일 쓰고 막 하는데 그걸 AI가 전 세계에 있는 가망 고객들한테 다 컨택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AI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마케팅, 생산, 뭐 요새는 뭐 연구 개발, 제품 개발도 뭐 소프트웨어 개발 다 AI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국은 회사가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로 이루어지고 사람은 그 AI 에이전트한테 일을 주고 나온 것들을 이제 결정하고 뭐 AI가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네가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또 AI는 또 많은 또 오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AI가 이제 한 회사에는 이제 공존하면서 발전하게 될 게 미래 모습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에이전틱 AI고요. 피지컬 AI는 이 로봇처럼 이제 그야말로 실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는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피지컬 AI는 이제 컴퓨터 밖에서 나와서 이제 로봇이나 뭐 자동차나 뭐 모든 제품에 AI 칩이 들어가서 하나의 그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피지컬 AI인데 이 아무래도 이제 CES는 제품 쇼다 보니까 피지컬 AI에 대한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휴머노이드라든가 뭐 이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글래스가 또 굉장히 이번에 각광을 받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VR 많이 보셨죠? 오큘러스의 VR 같은 걸 많이 써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소위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또 가상 세계를 이렇게 인정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큰 흐름은 메타버스가 다운되고 이제는 가상현실 뭐 이게 다 지금 다 거의 많이 거의 죽다시피 한 것 같고요. 뜬 게 이제 결국은 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옛날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왔다 그러면 디지털 세계에서 다음의 세계는 초디지털이 아니라 이어령 선생님이 얘기한 그거하고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아. 디질로그 같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젊은 애들도 재밌는 게 야구장이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요새 뭐 작년에도 매년 우리 야구장에 야구 인구가 기록이 경신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를 그 사회학자들이 분석한 걸 보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 젊은 애들이 다 대부분의 그 야구장 오는 애들이 다 MZ 세대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전화 안 하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이 카톡 날리고 요새는 뭐 이별도 카톡을 한다며요. 그동안 재밌었어, 빠이빠이 그런다는데 이런 아이들이 진짜 아날로그 세대,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세대고 오히려 디지털 세계에 있는 게 더 편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도 뜨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얘들이 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디지털 세계에 너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날로그가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장이 왜 야구장에 오냐면 디지털 세계에 놀다 보니까 너무나 좀 피폐하니까 뭔가 좀 사람 냄새도 나고 막 익사이팅하게 아주 소리도 치고 막 놀고 마시고 막 이런 곳을 가고 싶은데 그런 곳에 야구장만큼 싼 데가 없잖아요. 그거 하려고 클럽 가려면 뭐 그보다 몇 배 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야구장의 이 성공의 가장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회학자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새도 보면 이 완전한 저희 가상현실 쪽의 분야가 죽고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가 이제 일종의 AR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실과 이 디지털을 섞은 거죠.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 여기에 이제 카메라 달려 있고, 아마 이미 뭐 많은 분들 막 보셨을 텐데요. 이 메타나 이런 데가 이제 다 이제 요새 이 VR 장사를 하다가 요새 AR 장사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스마트폰, 저 스마트 글래스가, 카메라가 달려 있고, 마이크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 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을 요것만 쓰면 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뭐, 녹음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게 전부 다 또, 서버로 가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프로세싱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처음 뵙는 건 아니고, 우리, 누구신가 했더니, 아이고, 참.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여기 계세요? 야, 아니, 저는 또, 저 그냥 비슷한 분이다 생각했었는데, 옛날과 똑같으시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저 너무 잘 아는 분이고요. 예. 그리고 근데 오늘 처음 뵀다고 치고, 뵀는데, 다 사회생활 하시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 뭐, 이름하고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하면,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제가 스마트 글래스 딱 치고, 얘한테 조용하게, 야, 저 앞에 있는 게 누구야? 하면, 얘가 사진 찍어갖고, 인터넷에서 다 서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박현문 씨고, 또 뭐 하시는 분이고, 또 뭐 어디가 다 정보를 알아내서, 그래서 나한테 이 글래스 안에 밖에서는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디스플레이로 쫙 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누구구나, 박현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거 나 처음 하는데. 이런 일이 이미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글래스가 요새 아주 이번 CES에는 핫 아이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미국에 있는 그 레스토랑 같은 데는 스마트 글래스를 금지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잖아요. 난 조용히 앉아 있는데 혹시라도 또 무슨 뭐 알려지면 안 돼서만 앉아 있는데 이게 스마트 글래스에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한 일이 나면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레스토랑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요새 금지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갔는데 딱딱한 얘기보다 이게 재밌는 얘기가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간 게 여기에도 그러면 지금 노트북에도 카메라가 있고 이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있고 다 있지만 스마트폰 갖고 이렇게 찍으면서 이분이 누구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는데 이것도 금지시키니까 얘네들이 뭘 만드냐면 여기에 펜던트예요. 목걸이가 또 역시 카메라 달려 있고 또 마이크가 달려 있고 GPS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금지시키겠죠. 요새 여러분 잘 아시는 챗GPT의 오픈 AI가 조만간 하드웨어를 발표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컴퍼니인데 그 하드웨어를 컴퍼니가 뭘 하냐면 지금 나오는 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 펜이에요. 펜인데 펜에 역시 마찬가지로 카메라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쓰면 또 저절로 또 입력도 되고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넥타이 핀 같은 거를 핀을 여기다 꽂으면 핀이 안에 카메라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개인 그 디바이스가 세상을 읽는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 데이터들이 이런 데이터를 전부 다 AI 서버로 다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 프로세싱을 해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답을 딱 내려주면 이놈이 펜던트로 봤던 카메라로 노트북으로 봤던 스마트폰 어떤 글래스로 봤던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락킨이 왜 락킨이라고 썼냐면 그러면 이런 거 갖다가 완벽하게 이렇게 시뮬레스하게 한다 그러면 요 하나 사면 나머지 거 다 내놓고 사야 되겠죠.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제품들 간에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상호 운영성을 서로 이렇게 통하는 표준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락인이 안 되겠지만, 그것도 표준이 있더라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아이폰 사는 애들이 스마트워치 사고 아이폰 워치 사고 뭐 하는 것도 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하나의 그 락인하는 이 종속되는 하나의 그 방법 중에 하나고 우리도 뭐 종속 당한다는 느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전 세계 소비자를 우리 소비자로 이렇게 락인하는 이런 전략을 많이 써가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될 하나의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스마트 글래스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TV나 자동차나 뭐 이게 다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고 쓰고 뭐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스마트 글래스 또 아까 뭐 펜던트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요새 냉장고도 이제는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고 또 카메라도 갖춰가지고 냉장고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뭐가 떨어지기 전에 주인님 뭐 사세요 하고 하는 얘기가 이제 한 것처럼 이런 게 지금 이미 벌써 서비스가 이제 어나운스되기 시작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같은 게 이제 가정에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다 AI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아까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모아지는 게 AI가 분석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다르니까 앞으로는 AI 기반의 소위 스트림레스 오케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오케스트라에 오케스트라 하듯이 모든 디바이스들을 하나 연동시켜가지고 하나의 그 새로운 어떤 이 가치를 만들고 소비자를 락인하고 하는 것들이 향후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롱지비티는 뭐 한마디로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워낙 왜 롱지비티가 떴느냐 하는 거는 건강까지도 좋은데 건강 다음에 장수까지 나온 거니까 이제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인류의 아주 원초적인 이 욕구를 이 기술이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인데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게 CES 같은 데에서 이걸 관심이 많냐면 과거에는 이제 병이 나면 병 고치러 병원에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요새 기계 장비를 고장난 다음에 고치러 가면 그거 뭐 이미 벌써 몇 주 걸리고 그 사이에는 또 놀아야 되고 이게 뭐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새는 이제 장비들도 어떻게 하냐면 AI로 다 분석하고 있다가 고장날 징후가 보이면 미리 메인터넌스를 하는 그걸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라서 예지보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요새 AI를 장비에 적용하는 가장 핫한 유스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똑같이 사람을 일종의 사람의 를 모델링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날로그 이제 몸체 피지컬 몸체고 이걸 디지털로 똑같이 만드는 거죠. 쌍둥이를. 그걸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의 유전자를 다 이제 요새는 뭐 유전자 분석하는 게 예전에는 수천만 원 했는데 요즘은 100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써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 이 맥박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산소 포화도라든가 이런 거 다 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얼타임으로 계속 시계열로 모으고 오늘 뭘 주로 먹는지 또 잠을 얼마나 잤는지 스트레스 레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잘 데이터를 넣으면 이게 사람을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모델링하면 그 다음에 가능한 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1년 있다가 건강할 확률, 고장날 확률이 몇 프로다. 어디에 고장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측하는 방향으로 휴먼 바디를 휴먼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모든 걸 해가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치료에서 시작한 게 지금은 치료가 아니라 고장나기 전에 예방하자. 또 옛날에 치료한다면 병원에 했잖아요. 예방은 어디서 하나요? 가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방하자. 이걸로 아주 패러다임이 지금 이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완전히 병원에서 가정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요새 새로 나온 단어가 에이지텍이라고 하는 나이 기술인데 결국은 항노화를 넘어서 나이를 거꾸로 젊게 하는 그 영노화까지 요새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이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선별하는 디바이스나 관리하는 거 또 측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부 다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특히 요즘 그 세대가 걱정이 많잖아요. 뭐 요즘은 젊은 세대일수록 이 뭐 자기 잡에 대한 걱정도 많고 이게 뭐 AI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 같아요. 지금 대학생 애들은 참 제가 보기엔 제가 봐도 야, 쟤네들은 참 힘들겠다. 참 걱정도 많겠다. 정말 우리 좀 기성세대가 이 청년 세대를 정말 보듬어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떤 때 보면은 야,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정신 건강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은 뭘로 하나요? 뭐 우울증이 됐건 이 잠을 잘 못 자는 뭐 이런 문제, 수면 문제가 되던 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약을 먹어서 치료하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새 이제 이 디지털 기술로 이거를 관리하기 시작하기, 그래서 정신 건강을 요새 그래서 디지털 세라피틱스란 말을 디지털 치료기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디지털 약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요새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이제 역시 AI의 중심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뷰티도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뷰티가 이제 잘 뜨고 있는데 뷰티도 요새는 건강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소위 헬스 앤 뷰티에 뷰티 앤 헬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재미있는 게 우리 K-뷰티가 해외에서 왜 한국 화장품이 이제는 뭐 프랑스 화장품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고 있느냐 보면 이사장님 뭘 것 같아요? 왜 K-뷰티가 인기가 좋아요? 한국 화장품이 왜 관심을 가질까요? 예, 맞아요. 예. 그 말씀에 피부. 예. 그 한국 사람들이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가 좋냐? 이게 보통 보면 외국 나가면 벌써 나이 한 50만 넘으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의 사람들은 보면은 다들 이사님도 한 50대로 볼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는 잘 못 맞추잖아요. 밖에 나가면 진짜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K-뷰티의 성공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피부도 좋고 한국 여자들이 이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물론 그게 성형을 해서 그런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순히 그냥 겉만 이쁜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이쁜 걸 요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이 건강하고 융합되고 또 그래서 이 피부도 똑같습니다. 이 뷰티도 진단해서 그래서 예측하고 당신이 지금 몇 살 피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그걸 그러면 이제 늙지 않게 피부 나이가 많아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이 뷰티텍의 요새 추세고요. 자동차 쪽에는 이제 이건 너무나 전문적인 거라서 전기차 트렌드. 그다음에 요새 또 대세가 이제 자동차는 하드웨어인데 그야말로 전자든 전기든 옛날에 이런 얘기했죠. 자동차가 기계 제품이 아니라 이제는 전자제품이다. 그런데 전자제품이다 할 때 그때만 해도 하드웨어 전자를 얘기하는 PCB 거기에 센서 액추에이터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를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힘을 내기는 어려운 거지만 소프트웨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시간 없어 말씀은 좀 못 드리겠지만 자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정적인 이런 거죠. 뭐냐면 이게 AI하고 관계가 됩니다. AI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그걸 가지고 계속 자동차의 성능을 바꿔가야 되겠는데 그걸 하드웨어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저도 자동차 회사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전 미케니컬 제품의 수명하고 라이프하고 전자제품의 라이프가 미케니컬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1년만 지나면 제품이 자동차 구닥다리야. 2년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나온 제품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데 테슬라 같은 게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아예 하드웨어를 상당히 공용화시키는 비슷하게 가고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시키면서 개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차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는 거가 요새 테슬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는 게 요새 큰 추세고, 이건 자동차만이 아니라 뭐 로봇도 그렇게 가고 있고 뭐 장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비를 어떻게 하면 한 번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냥 10년, 20년 쓰는 동안에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좋나요? 이게 투자가 많이 초기에 토탈 코스트가 줄일 수 있고, 개발 기간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그 추세에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대세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율주행차가 이 도심에서가 요새 FSD, 테슬라 FSD도 있지만,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인데, 완전 자율주행이잖아요. 이런 말을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는 문제가 항상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FSD,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레벨을 얘기해야 되는데, 레벨 3, 4, 5, 1,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의 FSD를 레벨 3, 4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거의 거의 손 놓고 가도 잘 가는데, 왜 그거 하느냐? 사고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소비자가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백전백패죠. 소비자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수를 해봐야. 그러니까 사실상 자동차 회사가 사고를 다 책임지겠다 하지 않는 한, 지금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FSD는 2.9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3하고 같지만, 자율주행에 가깝지만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현대차도 G90에다가 이제 FSD에 유사한 자율주행을 이제 곧 발표할 것 같은데, 거기도 제가 보기엔 책임은 소비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런 정도로 도심에는 여전히 아직도 언제 생길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서의 사고에 대한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이제 하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이 건설 현장, 농기계, 농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특수 현장들, 이런 화재 현장, 또 요거는 아마 이제 공항인 같은데, 공항이니 이런 각종 분야에서는 거기에 뛰어들어갔을 때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좀 어려운 직장이잖아요. 어려운 직장에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까 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거하고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나라를 불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초이스가 없습니다. 이제 이 자율주행으로, 그래서 요거는 다 무인화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방향이어서 요새 자율주행 기술이 다 이쪽으로 실제로 돈 버는 건 이쪽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먹거리, 소위 이제 80억 명이 인구인데 이게 앞으로 100억 명 될 거고, 한국은 늘어나지 않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는 10%씩 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기후이기 때문에 이 농업 생산성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그 언젠가는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굶어 죽는 기아가 도처에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인류가 식량 위기에 가는 거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그 농업을 자동화하고 그 생산성을 올리고 이 농업 산지하고 소비지하고를 어떻게 연결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금 기술적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도 뭐 에너지 하마니까 에너지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분야는 뭐 앞으로 이제 에너지를 쥐고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말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가고 있고,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재밌는 얘기가 왜 미국이 이란을 때렸냐. 물론 이스라엘 때린 것처럼 돼 있지만 미국이 때린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떤 사람 얘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란 석유의 90%가 중국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여길 때리면 중국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갈등 문제에서 에너지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보면 뭐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겉으로만 봐갖고 요새 뭐 사진 봐도 AI가 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정도로 봐도 모르지만 뭐 그 AI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이게 도대체 아까 깐부동맹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 장면 그 자체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깔려 있는 이 배경을 심사숙고하는 그런 게 굉장히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문제는 뭐 계속 중요한 산업으로 뜨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네? 7시 반까지입니다. 7시 반까지요? 네, 한 15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CES를 한 30분 가까이 다닌 사람으로서 그냥 앞에서 얘기는 이제 그 겉모습을 많이 얘기 드렸다면 이제 좀 속모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여기서 관통하는 키워드가 우선 첫 번째는 AI 대전환. 결국 AI가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이건 모두 다 아시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건강 장소 이게 뜨느냐 CES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파라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 어떤 인간의 지속 가능성 이런 문제들이 화두가 되면서 하나의 AI가 해야 될 목적을 무엇을 위한 AI냐 하는 거를 여기가 제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사실상 CES에서도 그냥 확연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니까 때린다는 게 뭐냐면 CES에도 비자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중국 기업들이 이제 줄는데 놀랍게도 아까 이제 제일 많은 기업이 미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이라고 돼 있는 기업에 가서 보면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봤더니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은 내추럴리 반응하기 어떻게 반응할까?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와서 우회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미국으로 와갖고 회사를 차리는 애들.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가서 싱가포르 회사가 돼서 그 아세안 쪽으로 가갖고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서 세계를 상대로 비인사하는 애들. 요새 중국 회사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을 우회해서 세계로 나가려는 걸 한국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업하실 때 중국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잘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중국하고 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은 지나갔다. 한국은 이미 우리의 상대가 아니야. 이미 벌써 AI, 로봇, 대부분의 분야, 이제 자동차도 이제 BYD 자동차 보시면 괜찮잖아요. 싸기는 또 얼마나 쌉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센 놈이 와요. 쥐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볼보를 했는데
진리가 이제 지커라고 하는 고급차를 만드는데 그 고급차를 보면 정말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훨씬 쌉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요. 곧.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시장도 중국 자동차와 이제 그동안의 난공불락의 현대 기아 자동차와의 이제 일전이 또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지금 중국 자동차는 옛날 중국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밌는 게 팬데믹을 겪으면서 최근 한 많은 분들이 중국이 팬데믹 이전의 중국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도 최근에는 안 가보고 옛날에 가본 거하고 중국 전문가라고 그래요. 근데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정말 우길승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재밌는 게 미국 패권 전쟁이 어떻게 변화지고 있는가도 CES 가서 가면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정말 약진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떻게 중국을 상대할까. 중국과 그냥 막연하게 전면전을 벌이는 거는 상당히 지금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중국과의 이 일종의 컴피티션이죠.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하나의 이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에 대한 걸 이제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중국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사업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중국도 취약한 분야가 많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중국이라는 이제 팩터를 항상 사업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중국이 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던 어떤 분야의 일을 하시던 중국이라는 곳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협력을 뭐 국내든 국외든 이제 협력 못하면 이제 안 되는 이제 시대가 이제 혼자서는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시사점 4개 가운데 뭐 가장 관심이 많으신 시사점 1만 AI 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I를 접근할 때 하나는 이제 원천 기술 분야가 있죠. AI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 우리 파운데이션 모델 할 때는 뭐 우리가 딥러닝이냐 뭐 트랜스포 모델이냐 뭐 이런 이론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통 이제 다음부터 좀 드리면 이 제인슨 왕이 작년에 올해 아니라 작년에 발표해갖고 아주 뭐 어디든 나오는 슬라이드인데 AI의 발전 단계가 퍼셉션 AI 이게 1단계 이게 이제 이게 뭐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암인지 암이 아닌지 이렇게 분류를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장비가 고장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이렇게 인식하는 거가 이제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챗GPT가 만들어낸 이 생성형 AI, 그러니까 글을 만들고 이해하고 뭐 이미지를 이해하고 만들고 또 소리를 뭐 이해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이 생성형 AI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지금 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전트 AI가 3단계다. 그 다음에 4단계가 피지컬 AI다. 이렇게 이제 제인슨 왕이 디파인을 했는데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지금 얘기대로 perception, generative, 그 다음에 agentic, physical 만들어내는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하나 있고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챗GPT 같은 걸 만들려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GPU가 뭐 수십만 장이 최소한 필요한 거예요. 한 회사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GPU 장수가 거의 2천만 장이라 미국을 다 합치면 뭐 중국이 한 200만 장 된다는 것 같고요. 한국은 몇 장 있나요? 지금 한 3만 장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제인슨 왕이 뭐 약속한 26만 개를 한국에 팔겠다. 그러니까 이게 뭘 사주면서
그러니까 팔면서 이렇게 생생내는 건 참 대단한 사업이잖아요. 저도 좀 그런 사업 하고 싶어요. 팔면서 생생내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26만 장이 5년 동안에 되는 거니까, 우리가 2030년 가야 이제 30만 장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컴퓨팅 인프라 내에서는 뭐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쩐의 전쟁이죠, 그야말로. 잘 아시는 대로 GPU 한 장에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제 뭐 부대시설 냉각도 해야 되고 하면 그냥 한 장에 1억 잡으면 돼요. 그러면 10,000장을 하면 다시 얘기하면 1조고, 10만 장 그러면 10조입니다. 100만 장 그러면 100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돈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원천기 쪽이, 이쪽은 사실은 우리가 세계 넘버원은 뭐 단연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70-80% 정도 차지한 100점이라면, 미국이 100점이라면 70-80점 정도를 이제 중국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평가한 게 아니라 평가기관이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3등들이 우리나라는 6등인데 3등 같은 6등이죠. 그러니까 3등부터 8등까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30점에서 한 20점 사이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등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등이 싱가포르예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랄까, 세계 3위는 그러니까 2등은 1등, 2등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이쪽 분야에서. 그런데 세계 3대 강국이라는 얘기는 3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위는 의미가 없는 게요. 디지털 세계나 이런 AI 게임에서는 1등, 2등이 독식을 해요. 절대 3등까지 먹을 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등 하냐, 4등 하냐, 5등 하냐, 6등 하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1, 2위를 넘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인프라 이런 쪽의 한계 때문에 3위라고 치고, 그 다음에 3대 강국이 되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는 AI를 활용하는 거. 이게 AI를 사용하는 거가 여기서 일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 모든 걸 다 또 활용하는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뭐 중국도 완전 이쪽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가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쪽에서 성공하려면 요소가 한 5가지가 됩니다. 우선 첫째는 AI 모델이 좋아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죠.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데이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도메인 나우리지가 맘묵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거는 이제 하나의 노하우죠. 그러니까 데이터 노하우 합쳐서 뭐 데이터가 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컴퓨팅 인프라, 아까 GPU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인재도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인재풀도 약하고, GPU 인프라도 약하고, 모델도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 쪽에서는 일위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데이터 도메인의 분야에서 1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뭔가요? 제조업 같은 거죠. 뭐 앞으로는 저는 의료 분야도, 우리나라가 수출 잘하잖아요. 그러면 의료 분야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교육 분야, 또 뭐 문화, 뭐 우리 K-pop, K-culture, 뭐 K-food,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하나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다 보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하고 그걸 살려서 이게 AI가 한테 습겨서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이 숙련 노동자들이, 숙련 기술자들이 다 전부 다 요새 이제 리타이어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전부 다 AI로 옮겨놔야 되는데, 그게 한국 AI에 옮겨놔야지 미국 AI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브런 AI라는 주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이 왜 그러면 이쪽 분야, 뭐 전 활용 분야 전체 최강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분야, 우리가 강한 분야의 데이터와 도메인 나이지를 잘 관리하면 우리가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세계 AI 3대 강국이란 말을 하는 거죠. 3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딱 2가지예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AI를 이제 볼 때는 AI를 왜 쓰는 거야?
뭘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AI 그 자체고, 이건 AI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내는 거는 AI 도대체 왜 쓰는 거냐? 그러니까 요새 이제 시대적으로 이 목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purpose라고 하는데, 그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죠. 이게 왜, why인데, AI도 우리가 너무나 기업들이 뭐 AI 그러는데, 기업들한테 뭐 우리 AI 도입했어? 뭐 안 했어? 뭐 누가 AI 뭐 프로그램이 뭐야 하는데, 그분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장님 AI를 못다 쓰시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도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럼 목적? 그냥 남들이 하니까 뭐 이게 목적이 흐릿해요. 근데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로 얘기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죠.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데,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 하나는 생산성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당 매출액, 이게 생산성의 중요한 지표인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0명에서 100억 했으면 인당 매출액이 뭐 1억이죠. 근데 이제 100명에서 200억을 하면 인당 매출액이 이제 2억인데, 뭐 1억인 인당 매출액 1억인 회사가 2억인 회사한테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 인당 GDP도 마찬가지죠. 그 5천만이 뭐 지금 3만 5천 불씩 했다, 인당으로. 이거 잘 사는 방법이 7만 불 되는 건데, 7만 불 되는 거는 인구는 가만히 있고 GDP가 2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도 잘 되는 거든 기업이 잘 되는 거든 다 결국은 그 생산성에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올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을 10배로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뒤집어 얘기하면 10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는 거고, 또는 저는 이 얘기하면 또 해석하면 뭐 단무지면 딱 자르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계화도 해서 회사가 잘 되려면 현재 인력 가지고 2배, 3배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사장님들한테 제가 이건 잘못하면 이게 메시지가 이상해지니까 직원들이 긴장하니까 우리 이 현지 인력 가지고 우리 매출 2배, 3배 하자. 그러면 회사 이익도 많아지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연봉도 올라갈 거고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게 한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예대로 뭐 제조업 같으면 제품을 AI를 넣어서 획기적으로 바꾸는 거죠. 기능과 성능을 확실히 올리는 거. 서비스업 하는 데는 서비스를 수준을 AI를 통해서 언제 클래스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런 그 두 가지가 목적인데, 이게 젠슨 왕의 이걸로 보면 에이전틱 AI가 생산성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가 제품 혁신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기업들이 이 목적하에 생산성을 위해서 에이전틱 AI를 해야 되고, 제품 혁신을 하기 위해서 피지컬 AI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게 그겁니다. 호리존털 AI라는 게 범용 AI를 얘기하는 건데, 범용이 이제 만물 박사죠. 이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엔트로피 이 클로드나 이런 것처럼 물어보면 다 하는 거, 이게 호리존털이고, 이쪽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이걸 하려면 엄청난 재원에, 엄청난 인프라에, 엄청난 그 투자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따라가고, 아까 3위로 따라가고, 여기서는 우리가 할 거는 이 버티컬 AI다. 버티컬은 수직이라는 얘기는, 버티컬은 뭐 제조 분야도 넓으니까 반도체, 자동차, 로봇, 요것만 잘하는 거죠. 이거는 GPU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로봇 산업에 그걸 설계하고 제조하고 운영하는 그 데이터, 그 노하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그게 세계 최강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의료 분야, 뭐 교육 분야, 뭐 금융 분야, 뭐 이런 문화 분야, 이렇게 해서 이런 특정한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다가 집중을 해서, 우리 강점 분야에 집중을 해서 하나의 그 데이터하고 도메인 노하우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얘기고요. 피지컬 AI는 크게 보면 제품하고 서비스 혁신하는 거가 아까 얘기한 그 로봇이나 뭐 자동차나 뭐 드론이나 이건 이제 협의의 피지컬 AI 정의고 광의로 보면 모든 제품이 다 해당되는 거죠. 뭐 스마트폰에다가 AI 넣어서 뭐 동시 통역도 하고 하는 것들 이것도 다 전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런 그 제품을 혁신하는 거 이건 우리가 제품을 제조업을 강국이라는 제조업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여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기는 우리가 세계를 주도해야 되는 분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안 만들고 뭐 베트남에서 다 만들고 뭐 옛날엔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이 이제 아니니까 이제는 또 베트남에서 만들고 하는데 이걸 한국에서 만들려면 지금 현재 인건비나 현재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감안하면 뭐 웬만한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방법은 가능한 한 무인화하는 쪽, 자동화하는 쪽으로 그거는 한국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제조 로봇이나 소위 얘기하는 다크 팩토리라고 하는 다크 팩토리는 다크가 뭔가요? 어두운 공장인데 어두운 공장은 이게 자동화돼 있으면 사람이 필요를 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크 팩토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무인화 공장으로 가면 한국은 무인화 공장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야는 해외 공장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이제 하려면 이 AI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이건 좀 기술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피지컬 AI의 제일 지금 올해 CES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휴머노이드였는데 휴머노이드도 완전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각축전이었죠.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도 있잖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러시더라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죠. 여기에 지분을 우리 한국 현대차가 이 보유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소유 회사지 미국 회사죠. 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회사인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볼보 자동차는 진리가 인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볼보를 중국 자동차가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볼보가 중국 회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는 또 볼보를 다 중국 회사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생각하는 그거의 그 차이인데 어쨌든 보스턴 다이너스 한국 회사로 부르시는 분은 전 어떤 때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생태계니까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의 리더는 이 두 회사가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이 테슬라. 근데 테슬라가 지금 이제 요거는 어떤 면에서는 힘이나 이 50kg를 번쩍번쩍 들으니까 굉장히 그 헤비급이고요. 얘는 그 대신에 정교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손가락이 3개죠. 요새 4개도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5개. 이름 사람 손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손에 이렇게 자유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거가 27에서 28인데 얘는 22예요. 얘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힘쓰고 뭐 하는 거는 얘가 잘하고요. 이렇게 뭐 조립하고 뭐 이렇게 정교하게 하는 건 얘가 잘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누가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피규어 AI가 2주 전에 집에서 가사 하는 것들 아마 많이 나왔는데 우리 CES에서 LG전자가 그 클로이드라는 그걸 냈는데 그거 수나고 보면 이거는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수준 높은 휴머노이드를 보여주고 있고 이 에듀리티 로보틱스는 이미 아마존의 그 물류창고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이건 다 실험실용이 얘기하면 이건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 적용되고 있는 건데 그다음에 이쪽은 중국의 이제 대표 주자인 유니트리인데 여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급이라고 보시면 여기는
성능 내에서는 얘네들보다 뭐 그게 뭐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운동 능력도 괜찮은데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가격이 이게 2만 불이에요. 이게 130, 키가 130이고 요거 한 180되고 요 173인데 하여튼 이놈이 좀 작지만 요놈이 이제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요 밑에 R1이라고 하는 거는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즘은 이제 뭐 가격으로 보면 이 중국의 생태계를 이기기가 정말 어렵게 돼 있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결국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가격 사이에서 한국을 잘못하면 낄 수 있는데 끼는 그 장점이 뭐냐면 이쪽은 미국은 가격으로 이기고 이쪽 중국은 성능으로 이길 수 없을까? 뭔가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찾아서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 우리의 숙제고요. 그래서 이 피지컬 AI는 한마디로 이제 센서부터 브레인 그리고 브레인 안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여기에 뭐 GPU, NPU 들어가고 메모리가 이제 우리가 현대차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는 HBM이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뭐 파워 반도체, 뭐 충전 그리고 또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서 센싱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거는 이 모터라든가 감속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뭐 드론도 만들 수 있고 뭐 기계 장비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거고요. 요것을 써가지고 제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피지컬 AI 생태계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제조업이 여기서 지면 다른 거 다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곳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피지컬 에이전틱 전부 다 이 버티컬 쪽에서 이 산업 특화되어 있는 쪽에서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 하려면 데이터 생태계가 중요하다 때문에 그 데이터 생태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또 생태계 측면에서도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요걸 이제 요거 지금 5단인데 이 재밌는 게 젠슨 왕이 이번 주에 지금 GTC라는 그 엔비디아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하나 밑에다가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합치고 해가지고 5단 케이크라는 말을 했는데 요 얘기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딱 생태계가 이게 AI 생태계인데 이 AI 생태계에서 한국은 우리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반도체 쪽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우리 한국이 살려면 이 산업 특화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다른 말로 하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또 제품을 혁신하는 이 방향에서 이 목적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AI라는 AI가 아니라 이 목적에 가장 충실한 AI 전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결국은 AI 전문가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특히 산업 전문가들이 다 함께 붙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에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중간중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료는 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하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